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진행의 범미란입니다. 요즘 양극화가 대세죠. 뭐든지 양극화되고 있는 세상, 중간이 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올 겨울 날씨도 냉탕, 온탕을 넘나드는 기온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월도 그랬죠. 초에는 여름으로 되돌아가나 싶었던 날씨가 나오다가 이 기온 자체가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11월의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빠르게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극과 극의 날씨 패턴이 올 겨울철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기후학자들은 북극의 온난화가 한반도를 비롯한 겨울철 기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극이 달궈질수록 이 북반구 곳곳이 이상 한파에 시달리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 엘니뇨 현상까지 올해 맞물리면서 기온 널뛰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기온 양극화 속에서도 건강하게 나실 수 있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숙명여자대학교 신세돈 교수님 모시고 배워야 산다 1시간 알차게 채워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연말 이제 좀 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 교수님 모시고 우리 경제를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 수도권 집중, 저출산, 인구 절벽, 저성장 고착화, 대한민국 위기 대응법은? 이전에 저희 10월 초에 저희 방송 나와주셨는데 그때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과연 그럴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오늘 좀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다음 해의 대선의 어떤 그 이슈로 메가시티라는 그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주변 지역에 서울 편입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김포시장, 구리시장 다 서울시장 만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세계 각국에서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글로벌 대세일까요? 이게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은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대도시를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해요. 지구상에 지금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가 대체로 한 30개, 40개 정도 되는데, 이 메가시티라고 하는 게 의도적으로 인구 1,000만 명을 만들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절로 되는 거죠. 네. 따라서 메가시티 아까 플랜이나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추진하는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에 너무 많이 몰리니까 너무 많이 몰려서 교통 문제나 주택 문제나 위생 문제나 교육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까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메가시티지 의도적으로 인구를 끌어들여 가지고 1,500, 2,000, 3,000, 4,000의 인구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대세냐 아니라고 물었을 때 어느 나라든 인구를 막 폭발적으로 늘려서 도시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아니고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그로부터 생기는 주거상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메가시티 계획은 수동적인 계획이지 적극적으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세냐? 끌려가는 대세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해외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 혹은 큰 도시, 이런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어떨까요? 지금 요즘 이 메가시티론이 딱 뜨면서 충청도는 제2의 수도권을 충청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메가시티 우리가 먼저 하겠다 이런 지자체의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광주광역시 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만나서 각각의 메가시티 전략을 좀 논의해보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뜨면서 얘기가 나온 건 또 뭐냐면 그 한 모 대선 주자였던 분이 충청도, 강원도를 합쳐서 충강도로 만들고 네, 경북, 전북을 합쳐서 경전도로 만들고 또 전남, 경남을 합쳐서 전경도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을 좀 없앨 수 있는 의도적인 그런 그 지역구 합치는 움직임 이걸 넘어서 우리 도시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릴 수 있게 메가시티로 만들자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첫째, 되냐? 그게 되냐고요. 결국은 뭐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를 붙이든 전라북도를 붙이든 충청북도를 갖다 붙이든 간에 이거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아니 정치인들이 붙이고 싶다고 붙여지냐는 거죠.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자원과 인력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네. 그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죠. 광주하고 뭐하고 붙이자 뭐하고 붙이자 그러는데 그게 붙이고 싶다고 붙여지냐는 거죠. 따라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슬로건으로서는 매력이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만만치 않다. 저는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슬로건이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지방 경제가 소멸되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하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도입을 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구리가 서울이 되고 김포가 서울이 되는 게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게 맞아 떨어지는 정책인가 아닌가 그거는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죠. 네, 그러면 뭐 메가시티 서울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뭐 충청도에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움직임들이 지자체별로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구상하고 있는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치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냐 이 말이죠.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아유 그게요. 지방 아까도 소멸을 이야기했지만, 막기 위한 메가시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물리학에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무게가 있는 곳에 무거운 곳으로 물건들이 쏠려 들어가는 거죠. 자꾸 대도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태껏 40년, 50년 발전해 오면서 충청도가 대도시가 되었냐고요? 또 전라남도가 대도시가 자꾸 지금 사람과 자원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수도권 집중을 막는가라고 하는 게 지난 30년 동안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였는데 이제 덜컹 이제 뭐 김포가 됐든 구리가 됐든 뭐 고향이 됐든 간에 이걸 서울로 붙여버린다고 하면 이게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 문제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고 지방에서 뭐 무슨 이름으로 붙이든 간에 어느 도하고 뭐 어느 붙어서 메가시티로 만든다고 말은 좋은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 굉장히 무리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정치인들이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메가시티라고 하는 게 뜬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메가시티라는 개념이요.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 그게 학술적인 메가시티단 말이에요. 그럼 충청남도 북도하고 붙여갖고 1000만이 넘는 도시가 되나? 또 충청북도하고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붙여갖고 1000만 도시가 되나? 그 쉽지 않다, 그게. 행정구역만 붙여 놓는다고 물류가 따라가기래, 교통이 따라가기래, 주택이 따라가기래, 공장이 따라가기래. 저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자꾸 이렇게 뜯어 붙여가지고
자꾸 바뀌는 거는 우리 정치학적인 용어로 게리만더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리한 쪽으로 막 행정구역을 붙이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이 소위 그 메가시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냉정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지방이 자꾸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와버리면 아무리 지방 정치인들이 뭐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떠들어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차원에서 조금 부정적인 거죠, 저는. 네, 2000년대 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또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든지 또 각 지역별로 중심 산업이 되는 부분들을 클러스터로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긴 했는데, 이런 메가시티를 추진하게 되면서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의 흐름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의견을 그러니까 주셨네요.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 그 지방의 특색 있는 먹거리 산업을 육성을 해서 인구가 글로 몰리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이제 천만 광역권을 자꾸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와닿지 않고요. 아까 그 수도 이전 문제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아마 세종으로 옮겨간 지도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근데 물어보자는 거죠. 세종에 온 가족이 옮겨간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전부 통학하고 전부 주말 부부가 되고 실질적으로 옮겨가졌냐는 거죠. 그리고 많은 관공서들이 뭐 전주로 가고 뭐 광주로 가고 나주로 가고 뭐 부산으로 갔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생활 거점은 그대로 서울에 두고 본인만 주말에 가서 이게 무슨 낭비냐는 것이죠. 막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할 거면 저는 그게 비효율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수도를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겨간 게 성공이었냐, 현실이 어쩌냐 하는 부분부터 먼저 좀 분석을 하고 나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텐데, 뭐 우리 제자들도 뭐 공무원이 돼갖고 뭐 세종시에 근무한다 그러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막 매일 출퇴근하고 아니면은 거기서 뭐 주말로만 살고. 저는 좀 딱하다 이게. 그러니까 말로만 행정수도 이전이지 실제로는 전혀 그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이 어떤 행정구역상으로 뭐 바꾸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주요 거주지가 이미 수도권으로 거처를 틀어 놓으신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뭐 실효성이 없는 없죠. 그런 정책이라는 점 없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에 대한 네.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민간에서는 그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가 이번에 저는 TV에서 봤거든요, 교수님. 예산시장을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예산이란 지역의 전통 시장을. 그래서 그쪽에 누적 방문객이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25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관광을 가신 거죠, 그쪽으로.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요즘은 그 리퀴드 폴리탄 뭐 이렇게 해서 예, 도시가 흐른다. 예, 그냥 이제 꼭 살지 않더라도 관계 인구가 좀 많아지면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 집중됐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저는 예. 84년에 귀국해서 40년 서울서 사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강남에 살았거든요. 네. 서초동에. 네. 근데 용산에 있는 숙대를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차가 막히고. 저는 그래서 집을 서초동에서 학교 옆으로 옮겼어요. 그게 제가 한 30년 가까이 돼요, 벌써.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삶의 질이 높아지셨죠. 시간도 절약되고 점심을 집에 가서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행동 거리를 이렇게 낮춤으로 해서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아요?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집은 죽어도 강남에 살고 직장은 강북에 있고. 이런 거를 이런 행태를
그러니까 고치지 않는 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강제적으로 뭐 관청이 됐든 학교가 됐든 이거를 뜯어가지고 뭐 나주로 보내든 소록도로 보낸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근무지에서 주거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 네. 세제상 혜택을 줘라. 오, 네. 예를 들면 우리 도마도 집통에 근무하시는 앵커가 집이 여기서 1km 내에 이게 반경에 있으면 소득세율을 낮춰줘라. 세제 혜택이라고 하니까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러죠. 교수님. 그러니까 뭐 그게 등록세가 됐든 네. 뭐 소득세가 됐든 혜택을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남에 살으라고 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지방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해놓고 예? 그냥 건물만 그냥 나주에다 갖다 놓고 지방 분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의 복잡한 그 행동 모티베이션을 잘 모르는 거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첫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강제로 뜯고 강제로 찢어가지고 절대로 될 문제가 아니고 강제로 찢어 놓으면 더 비효율적이 된다. 지금 아까 우리 세종에 지금 저는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부부가 다 내려가고 애들까지 같이 내려간 공무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 거냐는 거죠. 거의 안 갔다. 이게 얼마? 국회의원도요. 예?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청와대도 가도 청와대 대통령만 뭐 불편해지시지. 저는 그런 면에서 지방균형 발전이 정말 중요하다. 중요한데 인센티브를 좀 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아유 그래 지방 가야겠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게 시간이 금방이면 되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3, 40년 걸리는 일이다. 좀 길게 보고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게 중요한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차 막히는 데를 저도 뭐 일산에도 잠깐 살아봤지만 학교에서 일산 다니니까 편도가 35km더라고요. 기름도 그러고 시간도 그러고 하기는 일산 밖에는 집이 없으니까 못 살긴 하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실효적으로 근무지하고 주거지가 가깝게 밀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고 보는 거죠. 네. 최근에 한국은행의 자료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이 OECD 1위 국가인 게 우리나라인데 이 얘기 진짜 많이들 하시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차 막힐 때마다 이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 주변에는. 네. OECD 국가 가운데 수도권 인구가 몰려있는 그 비중이 1위다. 근데 이게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대요? 그게 이제 집값이 너무 높고, 인구 밀도가 상승하고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높아지고 서울 지역 집값이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그 평균 가격이 10억대로 이제 떨어졌어요. 오늘 나온 제가 소식을 아까 멘트를 쓸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원래 11억 평균 가격이었는데 이제 10억인데 서울 지역의 뭐 이 평균 가격 생각해 보면은 뭐 아무나 살 수 없잖아요.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은 뭐 물론 전세라든지 다른 형태로 거주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출산이 심화된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에이, 그건 너무 전 논리 비약이라고 봐요. 수도권 과밀하고 저출산하고를 연결하는 거는 좀 저는 좀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늘 사회 시간에 지적한 게요. 서울의 인구가 밀집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때 수도권 집중이 심했어요. 그때 인구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집집마다 막 3명씩. 그래서 그때는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랬잖아요. 저는 수도권 과밀로 인해 가지고 생활이 불편해진다는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수도권 과밀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다?
저는 좀 무리하게 갖다 땡긴 이론이라고 보고요.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분명히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집값이 비싸니까 결혼을 못하겠다. 집값이 비싸니까 애기도 낳지 말자. 뭐 그런 경제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긴 있으나 지금 출산은요, 저는 문화사회적인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문화사회적인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첫째,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둘째, 결혼해도 애를 낳지 말자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그거는 문화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가 어릴 때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늘 어른들이 너 진짜 버릇없는 놈이다고, 도대체 언제 버릇이 들 거냐고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른이 돼 놓고 보니까 젊은 애들이 또 그렇게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것이죠. 우리 어른 세대가 보는 우리하고 우리가 보는 젊은 세대가 문화가 다르다. 따라서 얘들이 지금 20대, 30대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하는 것을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만 접근을 하면 저는 해결이 안 된다. 저는 여태껏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경제적인 이유로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돈 몇백만 원 쥐어주면 애를 낳는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요, 우리 동기 애들이 자녀가 있는데 나이가 40이 다 돼 가는데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뭐 경제적으로, 아니 직장이 있어요. 돈을 적게 버냐? 돈도 꽤 많이 벌어요. 이런 30대, 40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가 24세 결혼했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 교수님 24살에 결혼하셨어요? 네. 예. 조금 일찍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때는 27이면 다 결혼했거든요. 요즘 애들은요, 40대가 되어도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네.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저출산 문제를 자꾸 뭐 집값이 비싸서, 수도권이 과밀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꾸 접근하면 저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문제를 이게 세대의 독특한 문화다 꼭 인정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지, 그걸 억지로 목을 비틀어 가지고 결혼을 시켜 가지고 목을 비틀어 가지고 애를 낳게 한다고 애를 낳지냐? 저는 그동안 수백조를 썼다며요, 정부가. 효과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첫째, 문화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리고 저출산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왜 그거를 자꾸 억지로 그거를 더 낫게 하려고 하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추세다. 저출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최근 한 20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고생하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나 북유럽은 우리보다 한 20, 30년 전에 그 문제에 봉착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기라 그러면은 지금 뭐 스웨덴 없어졌었어야죠. 인구 때문에. 인구가 줄지만 나라는 튼튼하게 건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자꾸, 제가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지금 인구가 준다고 해서 저출산이라고 해서 한 30년 뒤엔 대한민국이 소멸된다고? 나 이런 이론은 몰라요. 제가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너무 과도한 저는 공포의식을 주는 것이고, 인구가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이 조금 넘는데 설사 4,500만으로 줄었다 갑시다. 대한민국이 없어지냐고요. 3천만으로 줄었다. 대한민국이 없어지냐? 왜 자꾸 대한민국이 소멸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알아요. 혹시 한 20년 내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인구는 순식간에 7천만이 넘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첫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둘째, 너무 경제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우리 다음 세대들은 결혼 늦게 하고 결혼해도 애 안 낳고 그것이 자기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것이라고 선택하면 그걸 존중해야지. 애 안 낳는다고, 결혼 안 한다고, 추석 때, 설날 때 불러가지고 부모님들이 막 꾸지람을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지자체에서 소개팅을 주선하는 지자체도 좀 생겨나기도 했었고요. TV에도 그 프로그램 많잖아요. TV 프로그램도 요즘 뭐 TV로 좀 대리만족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대요. 그 티격태격하고 막 고르는 거를 우리 집 사람도 그거 아주 애청자거든요. 나는 솔로, 뭐 예, 이런 예, 등등. 예. 딴 프로그램 하나도 안 보고 그 프로그램만 내가 앉아갖고 보는데 아니 그게 뭐가 재밌냐. 난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게 재밌대요. 뭐 미국서 온 사람들이 막 미국에 사는지 보여주고 이러니까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출산 문제는 이게 세대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다. 제가 어디서 책을 읽었어요. 이게 100년마다 바뀐대요. 100년마다요? 네. 네. 100년마다 이렇게 큰 사이클이 있대요. 그래서 한참 지나면요. 막 낳지 마라 해도 막 6명, 7명 낳는 그런 게 대세가 되는 때가 온대요. 우리 한 30년 동안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한테 직접 젖을 안 먹였잖아요. 그냥 분유 먹였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유를 먹이는 게 벌써 추세가 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모유를 안 먹이는 게 대세다가 어느 순간 모유를 먹이는 게 대세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기 낳는 문제도 저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조만간 아마 한 집에 서너 명씩 낳는 분위기로 저는 갈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우리가 초조하게 뭐 이게 나라가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너무 조급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라서 좀 느긋하게 결혼 안 해? 오케이 그래 네 마음대로 네 라이프니까 한번 살아봐봐. 괜찮아. 뭐 독신으로 살아?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좀 관용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회초리 들고 앉아갖고 너 엄마 왜 40이 넘는데도 아직 장가도 안 갔고 뭐 대가 끊기면 나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교수님 자제분들은 결혼하셨죠? 했죠. 네. 네. 아니 근데 저출산 원인 중에서 또 사회적 원인을 또 꼽으셨어요. 근데 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교육이요. 고학력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들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이죠. 네. 예, 애를 낳으면 제일 고민하는 게 학원 보내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이긴 한데 그 가해 문화가. 그래서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러고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다른 사회하고 조금 다른 어떤 사회적인 특징이 뭐냐면 되게 비교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네. 저도 놀랐는데 우리 애가 지금 나이로 43살인데 걔가 초등학교 다닐 때 1980년대 중반에요. 아빠 우리 집이 몇 평이에요? 그 내가 왜 물어보냐고 했더니 저희 초등학교 3학년인데 3학년 애들의 주된 대화 내용이 아버지가 뭐 하냐가 아니고요. 너희 집 몇 평이냐? 아버지가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이런 거 서로 비교하는 것. 이게 되다 보니까 자기 집이 한 100평 살고 벤츠를 몰고 이러는 집이야 뭐 그런 대화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지만 그게 아니고 뭐 20평에 살거나 뭐 차가 없거나 이런 애들은 주눅이 들잖아요. 그거를 경험한 지금의 30, 40대 아이들이 자기가 그렇게 내세울 형편이 안 되면 우리 아이는 학교 비교하고 수능 성적 비교하고 집 크기 비교하고 이러는 그래서 주눅 들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게 저는 저출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래 봐서 이게 그 경제적인 돈만 예를 들면 뭐 애 낳게 해주고 이러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자녀 중에 직장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전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는 그런 자녀들 제가 너무 많이 봐갖고 이게 빈부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거죠. 네, 뭐 집값도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데 이 비교하는 문화로 인해서 좀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어떤 특수한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런 저출산이라든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국가 소멸 단계로 가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그래도 좀 하게 되면서 연금 개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국민연금을 앞으로 좀 뒤흔들 수 있는 게 이 초저출산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또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고령층으로 진입하고 앞으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지금 0.78명인데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점을 치는 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출산을 많이들 기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출산이 진행되다 보면은 앞으로 2070년경에 갔을 때 월급의 42%를 이런 보험료나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저는 첫째 연금학자는 아니에요. 따라서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접근할 그런 능력은 없는데 2070년, 80년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와닿지 않아요. 불필요한 전망인가요? 네. 아무도 몰라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뭐 2080년 되면 뭐 고갈된다. 너무 그렇게, 먼 이야기는 하지 말고 좀 가까이 거 이야기 하자는 거. 가까이 거.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기가 낸 것에 적정한 수익률 정도 선에서 연금이 지급이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사학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교수로 있으면서 내가 부은 돈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부은 돈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그동안의 수익률을 감안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부은 돈에 수익률을 더해서 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적절한 수익률로 나오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쓰기 나름이긴 한데, 제가 30년 대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오는 게 30년 근무하면 한 달에 나오는 돈이 세금 떼고 4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제가 넣은 돈 절반,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넣은 돈 절반 해가지고 30년 동안 불려놓은 것을 제가 지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보다는 훨씬 더 제가 많이 받죠. 근데 국민연금은 낸 돈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는 돈도 작죠. 그래서 문제는 사학연금은 조금 과도하게 많이 받는 면이 있어요. 공무원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네네. 반면에 국민연금은 또 거꾸로 너무 돈이 작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통합이 쉽냐 이 말이죠. 전 어렵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2070년, 80년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붙는 사람부터, 지금 들어가는 사람부터 내는 것에 적정한 이유를 더해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저는 그래서 연금 개혁을 저는 서둘러 하려고 하면 저는 절대로 실패한다. 왜?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도요, 지금 가입하는 사람서부터 긴 안목을 가지고 자기 낸 돈에 적정한 수준의 수익률을 더해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뭐 그냥 중간 소득의 소득 대체율을 몇 프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게 이번에 우리 연금 개혁 안에서 나온 것 같이 너무 충격이 커서 금액을 이야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금 개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뭐냐? 자기가 낸 것에 적절한 수익을 더해서 받는 것. 많이 받고 싶으세요? 많이 내세요. 이게 원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원칙은 저는 없이 이제 국민연금은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이런 연금 간의 어떤 불균형이 있어서 이걸 참 깨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 지금서부터 지금 군인연금, 지금 사학연금, 지금 공무원연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혁된 어떤 프로그램으로
점진적으로 저는 바꿔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낸 만큼 받는 것. 그게 원칙이 돼야 된다. 네. 적정 수익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물가 상승률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 3% 이상은 돼야 될 텐데 5%? 그러니까 실질 수익률로 실질 수익률로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이 3에서 5 정도면 지난 30년 동안의 네. 한 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리 경제 내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상고하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사실 많은 그 전망 컨센서스와는 좀 달랐습니다. 네, 올해는 상저하고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 전망도 사실 쉽지 않을 거고요. 경제 상황이 워낙 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DI가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기존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년도 전 세계가 고금리 고부채 장기화로 인해서 좀 저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고, 미국도 3분기는 GDP 서프라이즈였지만 내년도 그 성장률 전망치가 1%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KDI가 2%대 전망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성장의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위기일까요? 첫째, 우리나라는 언론이든 전문가든 위기라는 말을 너무 인플레해서 써요. 너무 자주 써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위기는 거의 매년 위기 온다고 그랬는데, 지난 40년 동안 위기라고 할 만한 위기가 한 4번 있었거든요. 85년 위기, 외채 위기라고 하죠. 92년 위기,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죠. 97년에 IMF 위기, 2008년에 금융위기, 4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것은 맞죠. 그런 면에서 위기라고 하는 말을 너무 우리가 자주 쓰면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어렵냐? 항상 어려웠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려운 것은 항상 어려운데, 이게 위기일 거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요, 대한민국이 1%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제는 대세가 1% 성장이다. 금년에 지금 처음에 1.4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금년에 1.4 아니면 1.3 그 정도일 거예요. 1%죠. 내년에 한 2.2%라고 지금 KDI가 그러는데, 그것도 뚜껑 열어봐야 알죠. 전 내년에도 1%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금년보다도 오히려 내년이 저는 상황이 더 안 좋다. 왜? 금년보다도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아직 있고요. 이미 5% 미국 금리 5.5%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 높은 고금리의 영향이 지금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 성장은 금년보다도 저는 더 힘들 거라고 봐서, 저성장은 고착화됐다. 그건 맞다. 위기냐? 위기라고까지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저출산? 그 위기 아니다. 부동산, 뭡니까? 가계대출? 그 위기 아니다. 왜 자꾸 그냥 위기라고 갖다 붙이는가? 저는 그래서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쓰자, 그러는 입장이에요. 어렵긴 하지. 어렵긴 한데 그걸 위기라고 할 만한 것은 아직 아니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과거의 영광, 그 한강의 기적 같은 좀 역동성 있는 경제로 가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사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었고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가 좀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로 돌아서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KDI 쪽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고 교육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게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대책들이 저성장을 탈피할 방안이 될 거라고 보실까요? 공자 말씀이. 공자 말씀이라는 말 뜻은 두 가지인데, 옛날서부터 들어오던 이야기다.
공자님이 2500년 전에 사셨던 분이니까. 2500년 동안 우리가 들어오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맞아. 맞는데 아무도, 아니, KDI가 그 이야기를 했으면, 그리고 이번에 처음 했나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20년, 30년째 KDI가 있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거든?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놔놓고서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앵무새 같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자 말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노동시장을 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유연성이라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윤석열 정부도 처음에 노동개혁 한다고 막 해가지고 박수 막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자꾸 쉽지도 않은데, 되지도 않았는데, 어려운 이야기를, 그것도 공자 말씀을 계속하냐.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시오, 이제. 노동시장 유연성, 뭐 교육개혁 그만하시고, KDI나 전망을 제대로 하세요. 매번 틀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현실에 와닿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KDI는 1년에, 저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거의 수백억을 인건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KDI에 있는 분들이 비싼 세금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맨날 정부 전망 틀리고, 그리고 맨날 그 정부의 뭐라 그럴까, 앵무새처럼 정부의 정책을 비판도 안 하고 홍보만 하고 상고하저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나요? 그죠? 상저하고라 그랬죠. 금년에. 상이 지금 0.9%거든요? 하반기가 지금 잘 돼야 한 1.23 될 거예요. 그러니까 0.9에서 1.2 이걸 가지고 상저하고라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KDI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은 비싼 우리 국민들 어렵게 세금 내는 돈을 쓰면서 그렇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 좀 그만해라. 노동시장 유연성 이야기 좀 그만해라, 이제. 다 그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이야기 나오면 또 뭐 교육개혁 이야기 나오면 저는 좀 화가 나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 쪽에서는 기술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냉전 시대가 돌입했죠. 벌써 뭐 이렇게 두 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 수출에 대한 그 걱정, 문제들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수출 다각화를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첫째, 대한민국은 수출이 없으면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수출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부 학자들이 도중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은 내수형 경제로 가야 된다. 내수가 탄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책을 수출 중심에서 180도 돌려가지고, 그럼 대한민국의 내수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내수가요, 건설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2015년도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경기 살려가지고 결국은 성공했나요? 대한민국은요, 첫째도 수출이고 둘째도 수출이고 셋째도 수출이에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둘째는,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의 수출이 지금 수도권만 잘 돼요. 나머지는 지금 한마디로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산업들이 뭐냐? 이게요, 철강이고, 이게 자동차 부품이고, 이게 화학이고, 플라스틱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너무 수도권의 IT 중심, 반도체 중심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 지방 산업들이 도대체 주목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께서 전통산업을 왜 강조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이에요. 네. 제 포인트는 뭐냐? 수출 살아야 대한민국 살아나는 거 맞지? 맞다. 구미가 살아야 되고 여수가 살아야 되고 군산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부가, 대통령께서 관심 있으실 때마다 구미 내려가시고 울산 가시고 군산 가시고, 그동안 70년대 8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켜 놓았던 산업의 역군들을
아니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몇 년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구미에, 포항에, 울산에, 창원에 그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시고 그분들이 무엇을 지금 요구하는가 거기에 귀를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철강해갖고 먹고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화학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왜 자꾸 반도체 아니면 수출을 못하는 것 같지? IT가 아니면 수출이 안 되는 것 같지? 아니 우리가 뭐 휴대폰만 갖고 살 수 있나요? 예,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입을 거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정부의 정책이 조금은 이렇게 전통 산업에 대해서 특히 지방의 전통 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쪽을 키워주면 자연히 인구가 늘고 자연히 지방이 살고 자연히 서울에 오라 해도 안 오는 그 지방 균형 발전이 되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저는 수출 플러스 지방 플러스 전통 산업 여기에 좀 방점을 두자. 그런 면에서 저는요. 경제부서에 지금 제일 그 힘이 센 부서가 기획재정부잖아요. 이제 저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방 그리고 수출 그리고 전통산업을 이게 이제 중소벤처부하고 산업자원부가 많이 관여가 되는 부잖아요. 저는 그래서 과학기술부하고 중소벤처부하고 산업자원부를 묶어서 경제부로 만들고 이 경제부 장관을 부총리로 하자. 그래서 정책의 파라다임을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전통산업, 지방 중소기업 이쪽으로 저는 180도 저는 방향을 트는 게 필요하다. 진작에 한 10여 년 전에 풀었어야 되는데 틀지 못하고 계속 IT만 잡고 있다가 지금 IT가 안 좋아지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의 IT는 특히 반도체는 이제 일본이 다시 이제 참여하고 미국이 일본하고 손잡고 대만하고 손잡고 하면은 삼성이나 SK가 저는 위상이 굉장히 저는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차세대 우리가 수출 산업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주 산업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방위 산업도 좋은데 근본적인 질문은 방위 산업 해가지고 우주 산업 해가지고 5천만 원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즉 군수 산업하고 우주 산업을 해가지고 1년에 6천억 달러를 수출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긴 하나 전통 산업이 여전히 앞으로 중요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균형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즘 다큐멘터리를 봐도 건설 산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 뭐 이런 전통 산업의 산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계세요. 많죠. 그래서 이제 한 5, 60대 분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 정말 한국인 노동자가 이 안에 있을까 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으로 취업하시는 분들께도 적극적인 세제 혜택으로 네. 그렇죠.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지역별로 이렇게 가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이야기가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저 문제에 대해서도 또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엔저요. 엔저가 지금 심화되고 심각합니다.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희 질문에 넣지 않아서 짧게만 말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앵화에 대한 원화가 지금 거의 한 1년 반 사이에 45% 약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앵화가 우리 현화에 대해서. 앵화가 한 50% 약세가 되면요. 그건 적이 3번 있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IMF 직전에. 예.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이번에 3번째인데 꼭 그렇게 앵저가 되고 나서는 대한민국에 심각한 제가 쓰는 말로 경제 위기가 왔어요. IMF 위기 오고, 예. 금융위기 오기 직전에 왔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앵저는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일본 물건이 한국에 많이 들어올 거고요. 세계 시장에서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수출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수출이 부진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앵저에 대한 저는 경고는 한국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야, 앵저 되어도 일본 수출 안 늘어. 실제로 달러로 표시하면요. 일본 수출이 안 늘어요. 근데요, 일본은요, 달러로 표시한 걸 안 써요.
뭐로 보냐? 액마로 표시한 수치를 보거든요. 아, 내부적인 지표로요? 아니, 일본은 통계 자체가 일본 통계가요? 수출이요. 예. GDP고 수출이고 전부 액마로 표시합니다. 액마로 표시한 수출은요, 지금 15%, 20%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번 가보세요, 지난주에. 수출이 막 살아나는 그래서 일본 근로자들이 막 그걸 피부에 느낀다는 거예요. 따라서 달러로 표시한 것 가지고 자꾸 일본 수출이 안 는다고 하는 것은 액마로 표시한 수출이 지금 20% 30%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액저를 한국 경제 내년도에 가장 큰 저는 문제점일 거고요. 내년 되면은요, 막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일본 물건들이 막 범람한다 하는 그런 보도를 저는 많이 접할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을 정말 내년도에 또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그 고금리 장기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 경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저는 한 번쯤 더 올릴 것 같아요. 물가가 안 잡힐 것 같고. 그럼 한국의 고민은 뭐냐? 지금 2% 한국이 낮은데 미국이 한 번 더 올려버리면 2% 금리 격차도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여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지금 액저 고민이 있죠. 그다음에 금리차가 우리가 2% 낮죠. 지금 내수가 지금 다 죽었죠. 반도체 잘 나가던 게 지금 안 좋죠.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가 저는 금년보다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저는 그래서 그러면 해법을 좀 이야기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해법을 낸다고 하면요. 전 전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낮추겠습니다. 10%에서 5%로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순간 물가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근데 그 물가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 물가가 애매하게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쪽에 가서 소비하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주로 엥 때문에 그런 거고. 예. 부가세를 우리가 10%에서 다음은 2, 3%포인트 낮추면요. 바로 국밥집에서 국밥값이 6,000원짜리가요. 한 5,500원으로 500원 저렴해지거든요. 그러면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자꾸 무슨 세일한다고 그렇게 그런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부가세를 과감하게 한 2, 3%포인트만 낮춰도 우리 자영업자들을 엄청나게 박수치고 경기에 보탬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 지금과 같은 그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 경기 활성화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부가가치세 낮추고 그다음에 중간 소득층의 소득세도 한시적으로 조금 낮춰주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분들이 그럼 세수는 어쩔 거냐? 아니 그럼 뭐 세율을 안 낮춰도 지금 경기가 나빠가지고 세수가 지금 안 들어오는 건데 경기가 살아나면 그만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발상의 전환을 못 하는가? 그런 면에서 좀 전향적인 파격적인 저는 부가세 인하를 제가 물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기 차원에서도 제가 지금 작년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네요. 저희 방송을 저희가 많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 신냉전 시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40년 내 최대 수준, 물가도 뭐 40년 내 최대이긴 한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K방산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우주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서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관련 산업의 꾸준한 성장 기대해봐도 좋을지 마지막으로. 방산은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산업. 우리가 국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차원인데 이제 방산은 이게 워낙 정치적으로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많아서 이게 제한적이다. 즉 미국하고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발목을 잡히는 부분이 있고 우주 또한 기술 면에서도 우리가 어렵지만 이게 또 글로벌 체제 하에서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방산과 우주 산업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기는 하나 정치 외교적으로 제약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의존해가지고 대한민국 5천만 원 먹고 살기에는 이 규모가 저는 그렇게 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봐서 제한적으로 기대를 한번 걸어보자.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오늘 반응이 진짜 뜨겁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진짜 최고입니다라는 의견까지 마지막으로 올라오네요. 교수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워야 산다. 오늘 숙명여자대학교 신세돈 교수님 모시고 우리 경제 진단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 다른 교수님, 다른 인사들과 함께 배워야 산다. 제가 또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장 대응 잘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